여러분에게 이익을 가져다 드리는 동반자 레리 파트너스입니다. 오늘 첫 번째 회사는 S2W라는 회사입니다. 생소하실 텐데요. 네, 아직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래 S2W가 그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해서 이제 수요 예측 일반인 상대로 수요 예측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연기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S2W 공모가 확정 후 상장 철회. 왜 그러냐? 전자증권 전환이 누락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잘 수요 예측이 돼서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범위 상단으로 확정을 한 상태였는데 이게 연기가 됐다. 경쟁률이 무려 1225대 17로 집계됐다라는데 연기가 됐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 전자증권 전환 누락이 상장 절차 중단을 이어졌고, 왜냐하면 주권 상장 법인은 모두 전자 등록된 주식을 발행하고 유통해야 되는데, 상장 예정일 30일 전까지 이걸 완료해야 됐지만, 기간 내에 이거를 마무리 짓지 못해서 상장을 연기하게 됐다라는 말도 안 되고 세상 처음 나오는, 생전 처음 보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증권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예탁원 가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예탁원에서 올린 그 유튜브 영상을 캡처한 겁니다. 전자증권 전환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명의계에서 대행회사 선임, 이거는 예탁원, 하나은행, 국민은행 셋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전자증권으로 간다는 정관 개정을 해야 되고, 계좌 개설하고, 사전 심사, 통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의계에서 대행사 선임, 다음 페이지요. 정관 개정. 이거는 뭐 회사에서 하면 됩니다. 주총을 해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리고 전자등록 신청 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건 정관 개정이고, 요 다음 페이지는 전자등록 신청인데 하면 되고 이거는요. 뭐 서류가 있지만 회사에서 준비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심사, 전자등록 신청 역시 하면 되는데 이 부분 모두 예탁원과 협의를 하면 되고 회사 내부적으로 추천이기 때문에 상장 전에는 주주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법을 약간 활용 내지는 위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게 문제입니다. 공고 및 통지 1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1개월 이상 상장이 미뤄진 상태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공지를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S2W의 전자증권 개시 절차가 예탁원과 협조에 완료되었다. 그래서 1개월 후인 9월 9일부로 전자증권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8월 8일 날 모든 게 끝났다는 이야기고 그 전까지 이걸 못 끝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주관사가 놓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요약을 했는데요.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요.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대신증권에서 이 회사가 전자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리 체크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장이야 한 달 뒤에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수요 예측부터. 그러면 이게 잘 될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시장이 좋아가지고 공모가 뭐 동일하게 나가겠지만, 그, 더 잘 되면 다행이고, 잘 되면 본전이고, 조금이라도 미스가 난다 그러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예. 아니, 야, 이 전자증권 등록이 안 돼가지고 미뤄진 사례는 처음 보네요. 이게 보통 주간 계약을 상장할 때 IPO 신청할 때 주간 계약 해가지고 계약서 쓰고 주관사가 선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관을 확인하면서 명의에서 대리인 계약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뭐 하라고만 얘기하지 확인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도 한 몇 번 해봤는데, 실제로 실제로 이제
명의계에서 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뭐 계약을 하고, 이게 또 10억 미만 주식회사는 주총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그 대표이사 확인서,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합니다. 등기도 그렇게 가능하고요. 당연히 요 명의계에서 대리인 선임을 하면 등기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뭐 비상장사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상장사는 특별하게 무조건 전자등록법이 돼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요게 이 전자등록 전환 절차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쉽게 말해서 증권 계좌 같은데 입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 예전에는 종이로 해가지고 주권 해가지고 뭐 주당 500원 뭐 주식회사 뭐 삼성전자 뭐 이런 건데 이걸 다 전자적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상장사들도 대부분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전자증권법 지금은 조금 불가능한데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주권을 찾아가지고 창고에다가 이게 뭐 금고에다 넣어놓는 이제 최대 주주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아예 법으로 이제 바뀐 거죠. 2019년도 이후로 전자증권법이 개정이 되면서 상장사들은 다 이제 바뀐 거고 그 이외에 상장이 되는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전자증권법에 따라서 다 입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간간히 보면은 뭐 한국 그 한전이라고 한국전력 뭐 이런 거 아버지가 아니면 또 할아버지가 뭐 남겨주신 뭐 돌아가셨는데 뭐 창고를 열어봤더니 한전에 주권이 있더라 뭐 그걸 가서 입고를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예, 그게 예전에는 서류증권을 이제 전자증권으로 바뀌면서 입고를 시켰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지금은 당연히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전자증권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는 거죠. 비상장사도 뭐 상장 신청하기 전에 다 이런 걸 하죠. 이걸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요 한 달은 채권자 공고 기간처럼 이제 공고해서 혹시나 안 올 사람이 있을까 봐 하는 거거든요. 뭐 100% 주주가 딱 두 명밖에 없어가지고 두 명이 다 입고를 했어도 법상 그냥 한 개월 이상의 공고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해봤기 때문에 하게 되면 좀 주주 수가 많으면 귀찮죠. 힘들고. 입고해서 다 주주들한테 그 입고 증명서 받고 뭐 그 주주들의 신분증하고 그 증권계좌 사본들 하나씩 다 이게 뭐 받아가지고 그 표 만들어서 제출하고 그랬던 적이 있죠. 예. 그랬던 적이 있고 나머지 것들은 뭐 수수료 내고 1년에 뭐 300만 원, 400만 원 수수료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하는데 이거를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대신증권은 그냥 표준정관 뭐 이렇게 줘가지고 했을 것 같고 그냥 그 표준정관을 당연히 그러면 S2W도 그냥 정관만 개정하면 되는가 보다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이게 진행하다가 아, 눈치챈 거죠. 정관은 개정돼 있었을 것 같아요. 주관사에서는 페이퍼오라 하니까. 근데 그 입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랐던 거죠. 몰라 정관만 바꿔놓고 그냥 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명의에서 대리인.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그 등기만 봐도 아니면 또 등기만 해놓고 계약을 안 맺어 그렇진 않을 텐데 등기할 때 계약서를 넣을 텐데 하여튼 좀 증권사 입장에서는 주관사 입장에서는 좀 하나 대신증권에서는 좀 하나 뭐 흠집이 난 거죠. 예. 이런 거를 뭐 메인 뭐 요 부장님들 대부분 IPO 팀 부장님들이 메인 팀장님이신데 뭐 그 팀장님이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차장, 과장, 뭐 대리님이 이제 뭐 이런 서류나 입고 확인 이런 거 하는데 놓친 게 좀 안타까울 뿐이죠. 괜히 그래서 또 모르죠. 한 달 있다가는 또 장이 또 그 화랑이 아니라 아예 그냥 휘발유 시장처럼 불타올라가지고 두 배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누군가 욕을 하고 이제 막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얘기를 하겠죠. 좀 신기한 상황입니다. 근데 보통 상장할 때 기분들도 다 좋고, 뭐, 들떠 있고, 바쁘고, 뭐, 이거 거래소에서도 뭐, 이 추가 자료 내라, 금감원에서 증권신고서 뭐, 자료 내라, 막 하기 때문에 바빠서 이건 놓칠 게 아닌데.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달 뒤에 이제 수요 예측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저기서 잘 되면 다행인데요.
잘못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경우고, 여기서 이제 한번 정해진 공모 가격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농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건 별건 아닌데 되게 큰 이슈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공정위에서 농심 회장님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자, 농심은 2022년도 5월 달부터 현재까지 공시대상 기업 집단 법인인데, 21년도에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해달라는 자료 제출할 때, 친족의 회사 9개, 2022년도에는 10개를 포함해서 총 39개, 그러니까 2021년도에 9개, 2022년도에 10개에서 야, 이제 전체 39개 회사를 정기 제출 때 빼먹었다, 빠뜨렸다. 그리고 친족 회사의 재직 중에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의 지정 자료도 다 빼먹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누락된 친족의 회사들은 선대 회장의 장례식이나 결혼식에도 다 참가를 했다. 그래서 니네들이 이거 몰랐을 수가 없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니네가 이제 이걸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참 난감한 게 공정위 대상 법인의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제가 운영하는 회사뿐만이 아니고요. 일가 친척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 전체를 다 넣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얼굴 한 번 안 본 사람도 많고 싸워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까지 다 넣어야 되니까 범위가 넓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넣어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빼먹었다는 이야기고 공정위가 이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장례식이나 결혼식에 다 참가한 걸 보니까 니네는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 이런 일이 이제 네이버에서 좀 있었는데 네이버에서는 이제 삼촌이 운영을 하는 회사 하나 빼먹었다고 뭐 고발당하고 난리를 쳤었거든요. 카카오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검찰 고발까지 한 걸 보면 좀 사안을 무겁게 보는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농심의 입장이 참 난감합니다. 농심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과거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회장님의 친척분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를 담당자가 그걸 알 수가 있나요? 담당자는 그냥 공정위 기준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보고는 했겠죠. 이 담당자의 다 탓을 하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네 줄로 정리를 했는데 뭐든 다 담당자의 실수라고 한다. 회사 밖에서는 담당자 바꾸라 그러고 회사 내에서는 다 이 탓이라 그러고 IR 공식 담당자 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진다. 이게 제 요즘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 이 농심, 농부의 마음, 농부의 마음이 저런지는 난 처음 알았네. 이 농심홀딩스가 제 기억으로도 여기 이제 보라매에 있는 회사죠. 보라매. 제가 그 위에 있는 이제 그 기상청을 조금 이렇게 다녔을 때 맨날 그 갈 때마다 이제 저녁에 기상청 갈 때마다 농심 지나가곤 했는데 그때도 예전에 아마 담합 거래일 거예요. 담합 거래 해가지고 대법까지 올라갔다가, 예, 그래가지고 대법이었나? 그래서 그 올라갔다가 재판관 분들을 1심인가 2심 재판관님들을, 1심 재판관님들을 퇴임하시고 2심 변호사로 다 쓰셨던 회사. 1심 자기 재판했던 재판관들을 2심에 그냥 변호사로 썼던 회사로 유명한 농부의 마음. 아, 그래서 저기 아마 2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2천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소송가액 2천억 정도였던 걸로. 그래서 한때 농심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냥 너 역시 농심은 그냥 신라면만 팔고 있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또 물밑에서 또 우리 또 이런 걸로 또 아름다운 검찰에게 고발도 당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그래서 카카오였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 홍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아마 네이버는 아니었을 거예요. 카카오였을 거예요. 카카오의 사촌 형이 그 누락된 거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연을 끊고 지내고 그 미국 근처에 주식을 갖고 있던 그분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을 갖고 있던 그 회사가 카카오와 뭐하고 했던 걸 뭐 몇 년 동안 계속 거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에서 이제 고발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걸로 공정위에서 고발을 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아마 서로 몰랐다. 서로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했던 거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아마 일가 간의 교류가 인정된다. 그게 이제 미국하고 이게 격지간이고 서로 이제 아예 거래가 하는지 안 하는지 자체를 몰랐었던,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누군지도 모른다.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이버가 아니라 이제 카카오는. 그런데 요분은 이제 일가 간의 교류까지 있으면 뭐, 다 아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건 진짜 이 공정위에 이거를 담당자의 착오로 발생한 담당자가 착오로 발생하려면 회장님은 나의 친척들을 다 집어넣어라 하고 친척의 리스트와 그 친척들이 갖고 있거나 재직 중인 회사들을 담당만 줬는데 담당자가 실수로 착오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일부러 뺐다. 그 얘긴데 그 얘긴데 이 담당자가 무슨 충정? 하여튼, 충정이었으면 실제로 했었어야죠. 이거 공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거 일부러 빼서 뭐 먹어봐라, 엿 먹어봐라, 이런 심정으로 일부러 뺐나? 그러면 이제 그럼 착오가 아니죠. 그러면은 담당자의 착오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고의죠. 착오라는 게 뭐가 있을까? 그 실수로 만든 리스트를 빼먹었나? 그것도 몇 년 동안에 39개 회사를 일부러 어, 실수가 한 20번, 한 30번 정도 연달아서 일어난 뭐 그런 내용인 것 같네요. 근데 솔직히 요 내용은 어차피 회장님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회장님이 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얘기했는데 깜빡했겠죠. 이거 제출하셔야 됩니다. 뭐 굳이 그것까지 하냐.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볼게 하고 그냥 넘어간 뭐 그런 걸 아름답게 포장하시죠. 예, 포장하고 요렇게 과거의 담당자 차고 요 욕먹은 담당자 실수는 이제 반성문이나 이제 고소장 그 서면에다가 이름 올리고 그리고 한 몇 년 있다가 임원으로 승진하신 걸로 이 정도면 뭐 요걸 담당하시는 임원 정도면 상무였으면 어디 뭐 알 수 없는 뭐 계열사의 사장님으로 이렇게 가시는 걸로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상에서는 그냥 재판 좀 받으시고 잘못해서 그냥 뭐 이렇게 뭐 그 A 담당 임원이 회장님은 다 제공을 했는데 몇 년 동안 빼먹었더라. 한 번 빼먹으니까 계속 빼먹게 되더라. 요 담당자의 뭐 징계 조치 하겠다라고 하고 어디 뭐 이제 계열사의 사장으로 영전을 하시는 걸로 마무리를 짓고 뭐 걸렸으니까 벌금 내시겠죠. 걸렸으니까 벌금을 내시고 그렇게 하고 보도자료 뿌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인 느낌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경영권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 거는 현재 회사에서 IR, 공시, 기획 등등 외부 주주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몇 회사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드린 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영권 분쟁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개인 주주들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자, 경영권 분쟁의 일반적인 패턴만 보게 되면요. 회사의 주가가 빠지게 되고 실적이 잘 안 나오게 되고 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불만이 누적됩니다. 그러면 주주들은
회사로 항의를 하게 되죠. 미팅하자. 주로 이제 주주 간담회를 하자라는 한다고 이야기를 할 건데 주주 미팅 요청을 하게 되고 그걸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정상적인 회사들은 여기까지 받아줍니다. 미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아니 내가 쟤네들은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일부 회사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주들은 지분이 많다고 하면 5% 보고를 하게 되고 그 5% 보고를 하면서 단순 투자가 아니고 경영 참가 목적으로 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회사에서는 어떻게 되냐?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합니다. 우선 좀 달래야 되고 내표는 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고 장기 전망 발표하고 IR을 좀 시작하는데 요건 좀 진작에 좀 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러면 양쪽 다 이제 지분 싸움을 하게 되죠. 회사는 자사주 매수하고 특권자들은 추가 매수하고 주주들도 여력이 있으면 추가로 매수를 해서 지분 경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 건 자사주를 살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주주들은 이제 주주명부 열람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양쪽은 다 위임장 대결을 하게 되죠. 지분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공개 서신도 보내고 홈페이지 개설하고 이렇게 주주총회 개최하는 데까지 요런 1년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오늘은 이것의 첫 번째 단계 주주들의 항의, 주주가 항의를 하고 미팅 요청을 하고 이 부분에 이야기를 해볼 건데 주주들의 분노? 주주들 분노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살 때는 내가 이 회사를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니네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서 주가가 빠졌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항의를 해야 되겠고, 니네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만나자.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죠. 니네가 IR을 잘했으면 많이 올라갔을 건데, 그렇지 못했으니, IR 담당자를 바꿔라. 라는 게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뒤쪽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건 뉴스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인데 HF라는 회사의 주주연대에서 회사로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용의 일부를 1분기에서 2분기로 이연하자. 그리고 회사의 현 상황을 설명하는 기사나 인터뷰를 내야 된다. 이거는 돈 들여서 내라는 이야기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재밌는 건데 주가는 올리는 것보다 방어가 더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주가 올려달라는 이야기고요. 사실 주가 방어라는 게 안 빠지는 걸 빠질 수밖에 주가가 내려갈 수 있는 걸 막아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걸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세 번째는 자사주 소각과 대표이사의 증여. 이거는 개인의 자산을 움직이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 회사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연장해서 HFR 이야기이긴 한데요. 1분기 비용, 그 1분기 비용을 2분기로 이완시켜 달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도 이거는 회계상 인식 조정 가능한데 분식 회계에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회사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이건 이제 유비커스라는 회사에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 유비커스라는 회사의 주주연대에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일부 애널리스트들이나 기자들에 의해서 삐뚤어진 환경이 있다. 이건 이제 회사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는 의미일 거고, IR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 그래서 주가 부양을 위한 억지로의 IR은 반짝이다. 그래서 뭐 결국은 IR 주식 바꾸라는 이야기고요. 저게 답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회사의 대응 방안은요, 주주들이 회사에 요구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사화되는 게 많기 때문에 주주들의 권리는 분명히 있으니 이거는 존중을 하되 과도한 요구는 선을 긋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저희 생각이고요. 대신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주주 환원책 등은 제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주주가 10,000원 달라 그러면 회사에서 계산해 봤을 때 10,000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100원이건 300원이건 1,000원이건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주는 게 맞다.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사의 입장도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좀 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회사의 입장은 이렇고 현 상황은 이렇다. 그리고 이 반면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회사에 대해서 폄훼하고 특히 경영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내용, 거짓을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고소 고발 등의 어떤 법적인 대응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할 도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IR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적이 안 좋아지는데 뭐 갑자기 내일부터 좋아진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회사의 IR 대상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다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고 다만 개인 투자자도 주주이기 때문에 주주로서 존중을 해야 되고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를 위한 IR 활동도 일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회사에 대해서 항상 IR 바꿔라라고 주주도 요구를 하는데 그거는 저 사람이 위해서가 아니고요. 회사를 대표로 해서 그들과 상대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꾸면 해결되냐? IR 담당자가 주가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변화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IR 담당자를 바꿀 게 문제가 아니고 IR 하는 방식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IR을 바꿨다라는 이런 소문이 난다 그러면 저희 IR 담당자 사이에서는 기피하는 회사가 돼버립니다. 주주들은 주가가 빠지면 항상 공격을 할 텐데 그때마다 IR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회사에서 주주가 회사에 보낸 메시지인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참 난감하죠? 다른 회사들처럼 IR을 했으면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8만 원까지는 갔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어이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대표이사가 IR하고 나면 주가가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맞지 않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 회사의 내용을 보고 앞으로 전망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대표이사가 나가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오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IR 메신저가 문제가 아니고요. 메시지에 대해서 뭔가 좀 정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요즘에 이제 이것도 자본 시장의 선진화가 되는 거죠.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주주들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방증이죠. 이 경영권 분쟁이 자주 있고, 이제 그 일부 뭐 신문 기사나 언론에서는 일부 지분을 가진 경영자가 전횡을 횡행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뭐 10%, 뭐 8%, 아니 12%, 뭐 이것만 가지고 전 경영권을 행사하는 회사도 있지만 거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30%, 25%, 30%, 뭐 50%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어찌됐건 개인 주주들의 영향이 커지고 그 개인 주주들 중에서도 조금 더 좀 수준도 높아지다 보니까 세를 규합하고 또 적극적으로 회사에 어필하고 내가 뭐 회사에게 내가 바라보는 회사의 모습과 좀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가기 위해서 제안하는 주주들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 실제로 이게 경영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오너로서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게 자꾸 오면 귀찮은 거죠. 짜증도 나고 귀찮아요. 그러다 보면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도 못 느끼고 담당자만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너 IR 담당자나 공시 담당 그거 하라고 너 뽑아 있는 거 아니냐. 예, 물론 이제 그거 하라고 뽑아놓은 사람도 있고 뭐 다른 일도 하는데 다른 일도 내가 이제 회계 일도 하는데 요것도 이제 같이 하는 뭐 코스닥은 이제 아무래도 규모가 대기업에 비해서 유가증권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겸업을 많이 하죠. 거의 회계팀장이 뭐 CFO가 다 이제 관할을 하고 밑에 이제 공시나 IR을 따로 하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회계도 하고 공시도 하고 총무도 하고 법무도 하고 뭐 이렇게 한 명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씩 이 겸직을 하는 게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내가 총무도 하면서 아예 공시도 하고, 법무도 하면서 공시도 하고, 아니면 뭐 내가 회계도 보면서 IR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좀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죠. 어찌됐건 경영권 분석은 뭐 패턴이 있습니다. 요즘은 당연히 주가가 막 주구장창 올라갈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죠. 거의 없다는 얘기는 있긴 있습니다. DI도니 같은 게 이제 있긴 있습니다. 주주가 생각하는 주가와 지금 올라가는 주가가 괴리가 너무 크면 그래도 이제 난리치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음, 어찌됐건 뭐 대부분은 주가가 폭락하니까 아, 연락을 하는 거죠. 경영권 문제하고, 야, 그럴 거면 나와.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똑바로 좀 해라. 똑바로 좀 해라. 뭐가 문제냐. 상장할 땐 잘했잖아?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상장할 때의 그 경영진과 지금의 경영진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핵심은, 이 주주분들의 핵심은 이거예요. 주가를 높여라. 주가를 높여라. 왜? 내가 샀으니까. 내가 샀으니까, 내 돈이니까. 내가 산 금액보다 주가가 높아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산 금액보다 떨어졌으니까 지금 너한테 이제 내가, 적정 가격이라고 사가지고 난 생각을 하고 샀는데, 너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경영진의 행동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행위를 IR 담당자가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합리적, 이성적 판단은 없습니다. 우선 내 돈이 지금 날아가고 있고 상황에서 그거를 나한테 지금 얘기를 내가 전화했을 때 전화 받는 놈이 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다. 뭐 저놈은 매달 며칠 날 얘기할 때 뭐 이거 애널리스트 모아놓는데 여기서 왜 꼭 굳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야만 이런 건 다 서설이고 핑계고 다 과정일 뿐이에요. 핵심은 내 돈 주고 산 내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과정은 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과정은 법적 소송들도 많이 하고 내용 증명들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하는데 저도 이런 거 할 때마다 그 막상 닥친 그 현황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고심하고 문구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대표님이 또 발표해야 되는 뭐 그런 문구 하나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건 이제 단기적인 거고 실제는 이제 회사가 개선이 되고 주가가 많이 부양을 하고 IR 담당자도 당연히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있죠. IR 담당자 자기 네트워크 최대한 활용해서 기관들도 끌어오고 뭐 애널리스트하고 펀드매니저 하고 최대한 좀 어나운스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주주들을 위해서 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또 당연히 공시나 이런 것들도 벌 좀 안 먹게끔 뭐 조금 뭐 리스크한 것도 무료 다 오픈해야 된다 이렇게 간언도 하시고 직원도 좀 하시고 직원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금전 돈이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선을 넘는 경우가 주가 이제 뭐 분식회계를 이게 분식회계를 조장하라고 이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아니겠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비용을 어차피 1분기, 2분기 지나야 반기 때 검토를 하니까 1분기, 분기 보고서 나올 때 요거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하니까 유연하게 좀 조정을 해줘라. 뭘 유연하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기름을 1월 30일이나 31일 날 넣을 거, 뭐 2월 1일 날 넣어라. 뭐 이런 얘기인가? 뭐 그런 거겠죠? 예, 그런 내용인 것 같고, 요게 뭐, 자사주 소각과 대표이사 증여, 뭐 얘기는 할 수 있죠, 얘기는. 앞에 서두를 빼고 뒤에 거는 얘기는 할 수 있죠.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목적이 야, 내 주가 올려야 돼. 뭐 이런 거. 아니면 지금 분명히 니네 1분기 실적 개판이니까 나오면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 방어용으로 뭐 5월 15일 날 분기 보고서 내면서 자사주 소각 같이 내. 뭐 이런 거? 이러면 이제 그 정상적인 요구 자체도 뒤에 그 목적이 잘못됐으면 이제
그렇게 잘못된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건 좀, 그럼 이제 선을 넘는 거죠. 선을 넘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뭐 조직세보 활동 강화 이런 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속국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자산 재배치 이런 것들은 뭐 얘기할 수 있지만 경영과 내 주주로서의 제안은 좀 구분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강하게 얘기할 때는 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요건 경영진으로 믿고 하겠다. 하지만 요런 것까지는 들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합리적 이성. 우리 다 이제 지성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산물로 서로 할 수 있는 것들만. 여기 지금 뭐 주주요금 뭐 이게 액면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액면가라네. 요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주당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이게 만약에 주당 100원, 만 원이면 주당 만 원씩 100원 배당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 대안 뭐 300원이 괴리가 엄청난 거죠. 만 원과 300원은 괴리가 엄청난 거면 거의 대부분은 주주의 과한 배당을 요구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물론 여기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뭐 상장 이후 20년 뭐 10년간 배당을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구구절절히 나열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지금 현실을 좀 등한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뭐좀 선을 긋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공시 담당자들 입장에서 아니면 기획 담당자나 회사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 오면 그냥 저는 솔직히 말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 오면 보고도 안 해요. 보고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주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얘기하고 그냥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들. 만 원 배당 보고해서 뭐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건데. 할 수가 없는 거를 보고할 필요가 없고. 하지만 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등의 법적 대응도 이제 인격적인 모독이라든지 뭐 욕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주주분들이 담당자들한테 욕하시는 생각으로 왜 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물론 이제 그 주가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많이 욕을 먹죠. 먹고 뭐 죄송하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또 선을 넘고 이러시면 그래서 같이 싸우죠. 같이 욕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욕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찾아오라고 하고 실제로 찾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간단하죠. 이름부터 대라고 하죠. 이름 대면 공시단동의 주주명부 보면은 주주명부를 보면은 알 수 있으니까 집 주소 하여튼 자기가 등록해 놓은 주소가 있으니까 뭐 열받으면 뭐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않는 고소고발 분명히 다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Q&A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질문은 재밌는 질문인데, 자율 공시는 회사가 공시하고 싶은 내용을 자유롭게 공시할 수 있냐?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회사로 주주 제안 올 때 보면 이런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으면 보도자료 말고 자율 공시로 내라. 이분들은 자율 공시를 말 그대로 해석을 해서 회사가 뭐든 공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렇게 이제 모든 내용을 자유공시로 공시를 해라라고 이제 보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자율공시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게시판처럼 그건 게시판에다 해야지 그 공시에다가 할 수는 없죠. 네. 자율공시도 딱딱 뭐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지만, 거래소 내부 규정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율공시를 여쭤본 분은, 여기 이제 요 경험을 이제 좀 공유하신 거죠. 코스닥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타법인 출자 관련돼서 이제 우선 전제가 타법인 출자 관련은 여기 밑에 있네요. 자기 자본 10%.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해서 자기 자산 총계 2천억 이상은 대기업이라고 합니다. 코스닥 대기업은 100분의 5. 자기 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은 의무로 타법인 주식 출자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오너께서 이제 뭐 어떤 회사를 뭐 인수를 했는지 아니면 아니, 투자를 하신 거죠. 투자할 때 자기 자본의 한 2, 3% 수준 정도밖에 안 왔는데 그 회사 사업 분야가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경영 판단이신 거예요. 자율공시로 진행을 해봐라 라고 하신 거죠. 자율공시. 이게 그 워딩만 보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거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거기다 이건 또 비율의 문제이지 공시문 자체가 있는 거죠. 어, 타보면 주식 투자 취득 결정 뭐 이게 공시가 있으니까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 그 의무 공시는 10%가 안 되니까 안 되고 자율 공시로 사업 분야 전략적 의미가 있으면 거래소 검토 결과 거래소의 검토 결과 자율 공시 승인이 반려되었습니다. 거절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려 거절됐다는 얘기인 거고요. 검토 결과가 너무 적은 취득 지분 금액, 취득 지분 금액.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의무공시 기준 10% 절반의 5% 정도는 내와야 자율공시 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게 있고 절대 금액이 이제 한 몇십억은 돼야 되는 거죠. 몇십억이 돼야지만 되는 내부적인 규정 의견이죠. 의견 내부적인 이제 거래소 내부입니다. 거래소 내부에 자율 공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건 없지만 아, 요런 공시에 대해서 자율 공시로 내려고 하면 그 공시를 보시면 뭐 타법인 여기 타법인이니까 타법인 출자 보면은 그냥 뒤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것은 10% 이상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거고 옆에 가로치고 자율공시 하면은 10% 미만이지만 회사가 요청에 의해서 자율공시를 냈다. 그 자율공시 퍼센트가 대부분은 의무공시 10% 미만이면 5% 내외 정도가 되거나 아니면 절대 금액이 이제 몇십억 이상은 돼야 되는 거죠. 30억, 20억에서 30억, 30억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한 25억 정도 이상은 되고 퍼센트가 이제 뭐 5%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게 있죠. 내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회사 게시판이 되는 거죠. 회사 게시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자율 공시도 공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한번 나가면 의무공시하고 자유공시의 차이점은 기준금액이냐 아니냐 넘어가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미만일 경우에는 검토회의에서 자율적으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그 대신 공시가 한번 나가면 그거에 대해서 취소, 변경 이런 것들은 공시 기준에 맞춰서 뭐 50% 이상의 변경, 최초 공시 50% 이상의 변경 그러면 어, 공시 위반이 되는 거죠. 벌점도 받고. 자율공시라고 해서, 내 자율적으로 한 건데, 자율적으로 했으니까 자율적으로 취소 안 됩니다. 한번 나가면, 그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간에 뭐, 2배 이상의 뭐, 이런,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같은 경우 2배 이상 뭐 연장, 뭐, 공시 위반이 되는 거죠. 취소, 뭐, 이런 거 다 공시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보통 소액주주분들이 이걸 뭐 자유공시로 내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거의 뭐 보도성, 홍보성 이런 거기 때문에 낼 수도 있죠. 특히 바이오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 공시가 따로 있긴 있고, 기타 주요 경영사항으로 해가지고 뭐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 근간을 흔들거나 주요 내용일 경우에 가능하고 금액적 부분이 미미하더라도 이제 검토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자율공시, 말이 자율이라고 해서 정말 자율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시가 있더라도 자율공시 붙었으니까 나도 이번에 자율공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의무 공시의 절반 이상 정도는 돼야 좀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좀 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특이한 경우가 이게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 제 사례를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가 급등이나 풍문조회가 나왔습니다. 주가 급등에 대한 풍문조회. 그러면 풍문조회를 답변을 하죠. 2일까지 답변을 풍문조회를 받으면 다음날 2일까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하기 전에 공문이 날라옵니다. 공문이 15가지 항목이 있어요. 유상증자 결정, 자사주 취득, 타법인 뭐 이렇게 쭉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5억 정도 자기 자본이 한 300억이다. 그럼 5억은 뭐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5억 정도짜리로 뭐 신규 법인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해볼까? 스타트업을 한번 해볼까? 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5억을 공시를 자율공시로, 풍문조의 해명공시로 제출해서 자율공시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사례를 들면 주가가 급등하고 해가지고 풍문조회를 받았는데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조회 내역 없음. 뭐 해당 사항이 발생하면 뭐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라도 하나 할까. 뭐 할까보다는 경영진의 일정이 그럼 이번에 검토하고 있던 무슨 A라는 자회사 5억 갖고 이제 법인만 설립해보자라고 했던 그 법인을 그러면 의무 이게 300억이면 3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5억이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데 그냥 그거를 그냥 그 자율공시로 거래소에 얘기하고 자율공시로 내면서 풍문고의 답변으로 같이 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요거하고는 좀 다르죠. 기타 그뭐 5%뭐 10% 기준의 절반 정도거나 아니면 절대 금액 2, 30억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좀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 자율공시라고 해서 진짜 자율적으로 내는 그런 공시는 아니라고 뭐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 의무 공시보다 의무 기준에 미달하지만 의미가 있다. 아니면 자꾸 누군가 와가지고 물어보더라. 관련된 사항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먼저 내가 밝혀야겠다라고 했을 때 자율공시를 많이 활용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려고 기준 금액 미만의 공시 안건을 거래소와 협의를 하게 되면 두 가지 허들이 걸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의무 공시 사항인 그 기준에 50% 이상 해당되냐?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정말 회사에 중요한 일이냐? 그래서 50% 미만, 그러니까 기준 금액의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공시가 가능한데 이 중요한이라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상, 거래소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회사에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거래소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반려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공시라고 다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자율공시 하려고 그래서 연락을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공시는 회사의 홍보 수단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뿅.